수능이라는 것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점수가 나올지 말지 불안감을 유발하게 되고 확신은 계속 떨어지게 돼. 시험 중에 제 시간 내에 다 썼어요라고 했다 하더라도 앞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지 못해서 한 단계 높은 대학교를 가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질까봐 한 게 아니야. 세상이 나를 어디까지 허락하는지 그거 나이 20살에 반드시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수를 하는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때 교무실에서 야 거기 가려면 요 정도 돼야 돼 라고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지. 근데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인 건 모두 다 알지. 교무실에서 제공한 그 컷보다 한 1.2를 더해. 0.2 아니야 1.2야. 자, 이제 수시 2-1 수능 전에 논술이나 면접을 보는 경우에 그게 끝나고 수능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하는 거야.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수능 몰빵이지. 그런데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반수나 재수하는 애들이 주로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거야. 수시 2-1을 잘 봤든 못 봤든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수능 공부하기가 힘들고 고3 때도 해봤지만 수능이라는 것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점수가 나올지 말지 불안감을 유발하게 되고 확신은 계속 떨어지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미 치렀던 그 시험이 붙길 바라는 마음 또는 잘못 봤다면 아쉬운 마음 그런 것들이 계속 발목을 잡게 되면서 남은 수능 시험까지 망치게 되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마치 경주마 옆에 눈에다가 눈 가리개 씌워서 앞만 보고 달리게 만들듯이 너네가 잘 봤어 기대감이 들어 못 봤어 너무 아쉬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아예 자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왜? 수능 몰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시 2-1에 응시했던 학교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애들이 많아. 뭐 온라인 당락 예측 이것뿐만 아니라 엉뚱하게 뭐 기숙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기가 사는 집에서 통학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검색하고 자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역시도 당장 수능 공부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뇌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너희들 일로 유도하는 것뿐이야.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 오늘 영상 보고 이게 뇌가 이 압박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하는구나만 생각을 해도 쉽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못하게 되면 여기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수능 전력 질주가 관건이다. 수시 2-1이 끝나고 나서 수능 시험 때까지 며칠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1-2주밖에 안 됐지만 그걸로 당락이 갈리기도 해. 내가 말했듯이 수능은 직전에 봤던 게 시험이 생각나기 때문에 직전으로 갈수록 보통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휩싸이기 때문에 수능을 망치는 거지. 아무리 남은 시간이 적다 하더라도 직전으로 갈수록 더 집중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수록 합격 확률은 높아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 시점에서 안타까운 것이 내가 어떤 걸 하나 붙었어 또는 내 주위에 누가 붙었어 그런 당락 결과에 굉장히 많이 현혹이 되거든. 내가 붙든 떨어지든 타인이 붙든 떨어지든 수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3번 중요해. 최저 미적용인 대학에 합격한 애들이 나한테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 이제 고3 애들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합격했습니다. 수능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막 혼내 고3 애들한테. 그런데 너네는 고3이 아니라 대학생이잖아. 너네는 알아. 뭘 알아? 너네가 반수한 것은 너네가 지금 다니는 대학보다 한 단계 높은 대학교를 가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질까봐 한 게 아니야. 세상이 나를 어디까지 허락하는지 그거 나이 20살에 반드시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최저 미적용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남은 학교도 끝까지 다 응시를 해야 돼. 같은 원리로 내가 어떤 거 하나에 붙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저 적용이든 미적용이든 수능을 전력 질주해서 반수까지 한 마당에 내가 수능 점수를 어디까지 맞을 수 있는지 20살 때 반드시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대입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계속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뭐 고시를 칠 수도 있고 자격증 시험을 칠 수도 있고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승진 시험을 칠 수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시험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때 새로이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때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가, 세상이 나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는가, 그거 반드시 확인해야 앞으로도 합리적인 계획과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이거 이해했지? 같은 원리로 여기에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이 1단계 합격했을 경우에 수시 2-1에 그렇다면 이제 고민이 돼. 1단계 합격했으니까 보통 적으면은 2, 3일에서 많으면은 일주일가량 후에 면접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게 또 수능 직전이라는 거지. 그런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때는 압도적으로 수능을 희생시켜서라도 면접에 집중을 해야 돼. 알겠지만 서류 일단 통과하면 적은 학교는 2-1, 많아봤자 5-1이야. 보통은 3, 4-1에서 끝나. 수능은 점수를 공부한 만큼 오르는 건 맞아. 근데 고3 때 경험해 봤잖아. 점수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 왜냐면 모집 정원이 작기 때문에 모집 단위별 내가 지원한 그
그 모집 단위에 몰리냐 안 몰리냐에 따라서 수도 없이 빵꾸가 나고 터짐이 생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수능보다는 1단계 합격한 순간 면접 대비가 훨씬 효과적인 거야. 그래서 면접이 수능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대비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1단계 합격 후 면접 날까지 며칠 안 된다면 이걸 아예 제끼고 여기에 전념해도 상관이 없어. 자,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시험이랑 면접시험이 또 있잖아. 2-2라고 부르지. 근데 내가 수능 직전에 수능에 너무 전념하다 보면 논술이나 면접에 감이 떨어져서 수능 후에 며칠 후부터 시작이 되는 논술이나 면접에서 좋은 성취도를 보이지 못할까봐 불안할 수 있잖아. 근데 불안한 거 맞거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돼.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이 있다 라고 한다면 수능 직후에 논술 시험이 실시되는 학교에 내가 지원했고 그것이 6장의 수시 카드 중에서 1, 2, 3, 4위 여기에 든다. 그렇다면 수능 전에도 소량씩 내가 여름부터 준비했던 그 논술 대비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출풀이가 필요해.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하느냐? 수능으로부터 정확히 열흘 전까지만 이걸 하고 수능으로부터 열흘 전부터는 안 해도 돼. 왜냐면 이 감각이 열흘 만에 사라지진 않거든. 너네가 수능 이틀 뒤부터 메인 학교들 논술 시험이 있는 거 알지? 목요일날 보면 바로 이틀 뒤인 토요일, 일요일날 메인 학교들 논술 시험이 있잖아. 그거 미리 대비 안 해놓으면 수능 끝나고 하루 이틀 정도 준비한다고 해서 그 감이 살아나진 않거든. 어느 정도 소량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너네가 여름에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 다음에 수시 6장의 카드 중에서 몇 장을 논술에 썼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정확한 수치를 말해주긴 힘들어. 오프라인 제자들이라면 상황을 내가 아니까 뭐 정해줄 수 있겠지만 오프라인 제자들이 아닌 애들도 있잖아. 그런 애들은 내가 논술에 몇 장의 카드를 썼는지, 그 다음에 원년에 현역 때 논술 대비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올해 반수하면서 논술을 정말 진지하게 제대로 페이스대로 따라왔는지 중간중간에 빼먹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그 소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소량인 건 사실이야. 수능이 메인이어야 되는 건 사실이야. 꼭 명심하고, 특히 2-1에 응시했을 경우에 내가 2-1에 한 학교라도 응시를 했다 논술을, 그렇다면 정말 소량이라도 상관없어.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은근 약간의 시간만 투자해도 감각이 쉽게 유지되거든. 그만큼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던 경험이 압도적인 자극을 뇌에 줬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네가 논술에서도 현역 애들보다 유리할 수 있는 거고, 재수생이. 그 다음에 재수생 중에서도 2-1에 응시했던 애들이 2-1에 응시하지 않고 2-2에 몰빵했던 애들보다 적은 시간에 수능 준비하면서 하루에 적은 시간만 투자해도 감각이 쉽게 유지되는 것이 시험장이 주는 자극 때문이야. 그 다음에 수능 다음 주에, 그러니까 수능이 목요일날 시험을 치면 이틀 뒤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한 학교들 있지? 그런 학교들 기출문제는 절대 수능 전에는 안 해도 된다. 수능 후에 해도 감각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 잊지 말고, 수능 이틀 뒤 그 주말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카드를 쓴 그 학교 논술시험 있을 때만 요 대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학종일 경우, 논술이 아니라 학종일 경우에는 미리 대비하지 마. 수능 뒤에 이틀 뒤에 면접이라 하더라도 그때 수능 끝난 다음에 이틀 만에 회복하는 게 차라리 나. 그 다음에 수능시험 마무리 학습 방법, 이것도 요 탭이 달려있네. 물론 집토끼 산토끼 빼가지고, 나는 수능 전문 강사가 아니니까 과목별로 뭘 수업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그 뜻이 아니고 수능시험이라는 객관식 시험 특성상 내가 이미 과목별로 공부를 해놨으면은 집토끼 산토끼 원리에 의해서 두뇌 자극을 유지해가지고 막판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 포인트에 대해서 뇌 자극을 극대화하는, 어떻게 보면은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자라는 선별에 의한 막판 정리거든. 이것도 이제 나는 나중에 올릴 거고, 너네들이 꼭 이걸 따르라는 뜻이 아니라 너네가 스스로 고3 때 만들어 놓은 마무리 학습 패턴이 있다면 그거를 답습해도 되고, 그 다음에 너네가 믿는 선생님이 있다면 마무리 학습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그 전에 해오던 공부 말고 정말 마무리 일주일 전, 5일 전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만큼은 따로 자문을 구하기 바란다. 그냥 마지막이 됐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자 정도로는 안 되고, 전략적인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마무리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고, 그 다음에 첫 영상부터 말했지? 무념무상이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한다. 이거는 무개념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제 무개념은 이제 붕붕 떠다니는 애들이고, 무념무상이라는 것은 붙을까 떨어질까, 점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내가 반수한 게 잘한 걸까 안 잘한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올 수밖에 없거든. 인간인 이상 막판으로 갈수록. 고3 때도 경험해 봤듯이 아예 어떤 생각도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마, 열심히만 하면 돼, 집중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라는 뜻이야. 그런 생각조차도 아예 생각이 없는 게 최고의 집중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논술 학원을 원하면 가도 돼. 수능 끝났는데 뭐 자기가 원하면 가도 되는 거고, 이때 중요한 거 막 비싼 데 가야 된다라든지 막 잘하는 논술 학원 찾아가야 된다라든지 그런 착각을 하지 마. 그런 거 없어. 진짜 잘하는 논술 학원은 어떤 학원이냐면 니네가 여름 동안 해왔던 거야. 그게 진짜 좋은 논술 학원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논술 학원은 뭐야? 니네가 바로 교수의 수업을 들으면서 대학교 생활을 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간다면 안 가면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고3 애들도 그런데 재수생 애들은 더 그래. 왜냐면
1년 고생할 거를 2년을 고생했으니 얼마나 지치겠니, 수능 끝난 다음에. 근데 며칠만 더 고생하면은 더 많은 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데 그 며칠을 못 참아가지고 중간에 멈춰버려, 수능 끝나고. 그럼 다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치명상을 입게 되니까 논술학원 간다면, 원한다면 가도 되지만 뭘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가깝고 싼데 그냥 가서, 안 가면 안 하니까 가서 내 방식대로, 뭐 강사는 뭐라고 하든 말든 그 시스템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안 가겠다 그런 거라면, 그냥 혼자 하겠다라고 한다면 2-1에 내가 위에서 설명했던 논술 페이스 유지 방식 있지, 그거 그대로 답습하면 돼. 그대로 그 자기가 추가로 지원하는 학교들 있잖아, 거기에 맞춰서 학교마다 그 과정을 반복을 하면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해갖고 요 탭들이 또 나왔지. 이건 이제 반복 안 해도 되지. 그냥 전날이니까, 당일이니까, 직후니까, 따닥이니까 열심히 하자, 정신 차리자, 이런 걸로는 택도 없다,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나하나 팁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 강조한다. 그 다음에 요때,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마지막에 면접이나 논술이 남아있는 그 1, 2주 있잖아, 그때 애들이 체력 호소를 많이 하거든. 솔직히 이때 체력이 딸리는 게 당연하고, 이때 체력이 안 딸리면 반성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 체력이, 이게 뭐 성차별적인 발언이면은 뭐 문제될 수 있겠지만은 오해 없이 들어주길 바래. 주로 여자애들이 체력이 많이 딸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건 뭐 성차별, 뭐 여성 비하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조절하면서, 솔직히 수능 전까지는 내가 쓰러지든 말든 구급차를 타든 말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수능 끝나고 나서 남은 시험은 글이나 말이란 말이야, 논술이나 면접.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극도로 소진된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면 실력만큼 성취도가 안 나오니까, 평가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 가서 뭐 링겔을 난 좀 추천하는 편이야. 뭐 내과나 가정의대 가서 링겔 맞는 거 있지, 그게 바짝 1-2주 바짝 하기에는 좋거든. 그래서 한번 자기 몸이 그냥 뭐 지친다 이 정도로는 뭐 너무 엄살 떨지 말고, 근데 이거 심상치가 않다 라고 하면은 링겔 맞으면은 한 1-2주는 더 버틸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자, 또 끝난 게 아니야. 앞 영상에서 내가 강조했지, 너네 마음대로 평가하지 말고 반수할 때 수시를 다시 지원하는 여부는 부록에서 내가 첨부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결정을 해라. 그래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지. 그래서 이 부록을 너네들 스스로 평가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내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 근데 이 체크리스트 내용은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했지만,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내 오프라인 제자가 아니라 모를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개념 정리만 할게. 일단 수능 최저력 기준을 충족하였다라는 조건이 있지. 충족하였어. 근데 논술을 떨어졌어. 그럼 여기 체크를 해야 돼. 이 체크된 개수가 많을수록, 많이 해당될수록 나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야. 논술에서 먼 쪽으로 입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지.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을 내가 충족을 하고도 떨어졌다, 그럼 내가 논술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커지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수능 최저 미적용만 지원을 했었어, 고3 때, 그렇다면은 충족한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왜냐면 수능 최저 미적용일 경우에는 알지? 경쟁력이 엄청 세고, 수능을 제끼고 논술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투자를 한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거는 여기다 체크하지 마. 체크를 안 해도 돼. 그 경우에는 내신은 3.8 이상이었다. 3.8 이상만 논술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지. 3.8 이하도 논술로 얼마든지 붙을 수 있지만 그 기준점을 이걸로 내가 잡은 거야. 보통 주요 대학 중 상당수 학교들은 그 내신의 환산 방법에서 내신 등급별 격차, 그게 임계점이 이쯤에서 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3.8보다 높았다, 그런데도 떨어졌다라고 하면 내 논술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자기가 봄부터 아무리 논술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이과애들의 경우에는 여름부터 논술을 열심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막판 9월, 10월에 수능에 너무 몰리고 막 구평 보고 뭐 담임 선생님 원서 상담하고 막 정신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대로 복습을 못했어. 그래서 떨어졌다라면은 뭐 다시 뭐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논술 복습을 충실히 했어. 그런데도 떨어졌어. 그렇다면 자기 논술에 그 잠재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 논술 원서는 합리적인 정원을 가진 모집단이 지원하였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모집 정원 2명인데 지원했어. 모집 정원 3명인데 지원했어. 그거를 논술 실력에 문제가 있어 떨었다고 보기는 힘들어. 수능도 정시도 이번에 봤잖아. 모집 정원에서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지. 너네뿐만 아니라 너네 친구들도. 그치? 그건 모든 시험은 마찬가지야. 근데 뭐 내가 16명, 20 몇 명, 뭐 이과 애들은 30 몇 명, 이런 데 지원해서 떨어졌다. 그렇다면 자기 논술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너무 작은 정원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쉽게 자기 논술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전형 일시는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가.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 전형 날짜가 내가 6장의 카드를 썼으면 각각 어떻게 날짜가 분배되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냐면 그 날짜가 어떻게 분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각 대학별로, 각 전형별로 어떻게 시간을 안배해서 수능과 병행해서 준비하는지가 다 달라지거든, 전략이. 근데
근데 자기가 아마 고3 때 해봤으면 알 거야. 아, 전형이 너무 몰렸다. 아니면 너무 흩어졌다. 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좀 버거웠다. 라고 한다면 그건 너네 논술의 문제가 아니라 요거 전형 일시의 문제일 수 있어. 그러니까 지원 과정의 문제였던 거지, 그거는. 그래서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자기가 지원했는데도 떨어졌다 하면 체크해서 이제 논술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시험장에서 문단 내 구조 잡기. 이거는 이제 내 제자들은 다 아는 단어지만 내 제자가 아닌 애들은 모를 수 있지. 그럼 좀 쉽게 번역해 주자면 하나의 문단 안에 문장 서술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의 문단 안에 문장들이 각각 담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 그 순서와 배치와 분량 안배를 어떻게 했느냐. 그거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그거를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막상 제시문의 키워드가 7개인데 3개밖에 못 찾아냈다거나 답안에 활용하지 못했다거나 요거는 완벽한데 알맹이가 빠졌다는 얘기지. 그런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서 나도 수업 중에 경고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워낙 수업을 듣다 보면 압도적인 그러니까 너네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기술이다 보니까 막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제시문의 키워드의 한 절반이나 한 3분의 2밖에 못 잡아내는 경우가 있어. 시간을 너무 조금 투자해서. 그랬으면은 안 되는구나. 이것만큼 이것도 중요하는구나 하는 순간 확 달라질 수 있거든. 답안에 함량이. 그러니까 내가 원년 때 아니야 나 원년 때도 균형 잘 맞췄어 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논술 잠재력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아니야 이거 균형을 못 맞췄었어. 그렇다면은 올해 이것만 교정하면 쉽게 논술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시험 중에 현장에서 논제 분석 결과보다는 배경 지식을 우선사지는 않았는가. 이건 보통 내 제자들은 많이 안 그러는데 보통 이제 이거 위주로 수업하는 강사들이 꽤 돼. 논술 강사 중에. 그러니까 잘못 배운 애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묻는 게 또 조건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 한두 개 놓치는 순간 바로 실격이거든. 그거 한두 개 놓치면서 학원에서 가르쳐줬던 관련된 배경 지식을 막 나열하고 자랑하는 거지. 그러고 떨어졌으면은 올해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순간 바로 교정이 되거든. 근데 자기가 그러지 않았어. 균형 잘 맞췄어. 그렇다면 자기의 논술 잠재력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여기 체크 들어가야겠지. 그다음에 논술 시험 중에 시간 안배. 저는 논술 시험 중에 제 시간 내에 다 썼어요라고 했다 하더라도 앞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지 못해서 제시문의 독해나 제시문의 분석이나 그런 데까지는 잘했는데 마지막에 대안이나 자기견의 비판 이런 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어. 그래도 어떻게 해서 시간 내에 작성했어. 그건 성공한 거 아니야. 그건 실패한 거야. 내 제자들은 다 알지. 앞에 있다고 해서 배점이 작고 뒤에 있다고 해서 배점이 큰 게 아니라는 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성공을 했는데도 실패했다. 그러면 체크를 하고 내가 이거를 실패했었다라고 하면 사실 적을 경우에는 10분, 30분 좀 많을 경우에는 한 2시간만 공부해도 이거는 올해 바로 교정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걸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다음에 논리적 유기성. 아 이거는 모두 알지. 요걸 포함해서 문단 내 구조학기, 문단 간 구조학기부터 해가지고 뭐 두괄을 어떻게 배치하고 되게 많지. 어쨌든 내 제자가 아닌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답안의 디스플레이, 답안의 전개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고 거기에 내가 충분하게 배려를 했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나는 아이 논술 자체에 잠재력에 문제가 있는 애고 예를 들면 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큰 분량을 차지하거든. 그중에서 몇 개 이상 놓쳤다. 그다음에 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대 같은 학교들이 있고 이걸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대 같은 학교들이 있단 말이야. 학교별로 이제 내가 그런 것도 정해줬는데 중요하다고 강조된 학교인데도 내가 좀 배려가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아니까 잠깐만 신경 쓰면 올해 바로 교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체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미 다 알고 놓치지 않고 배려를 했는데도 내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내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체크를 해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에 많이 해당될수록 논술보다는 학종, 항목에 많이 해당될수록 수시 반수보다는 수시 플러스 정시 반수로 기울어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 이제 체크리스트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전년도에 이제 학종, 자기가 학종을 지원했어. 교과 전형과 달리 학종 전형은 재수생도 불이익 하나도 없이 할 수가 있지. 자기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너무 많은 걸 자기가 할애를 했어. 그래서 너무 아까워. 그래서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때 요 체크리스트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생기부에 지원 전공 관련 과목의 이수 기록이 내가 없어. 그거 반수하면서 보완할 수 없는 거 알지? 너네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사실 다시 지원한다고 해도 별로 희망이 없다라는 점. 너네가 낮은 학교에 쓴다 하더라도 별로 희망이 없어. 학종 전형의 경우에는.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려는 그 학과, 업그레이드할 그 대학교의 그 학과랑 관련된 과목 이수 기록이 생기부를 봤는데 없어. 그럼 여기 체크해. 학종을 쓰지 말아야 되는 쪽으로 하나 늘어난 거야. 그 다음에 내신은 지원 모집 단위에 대해서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교무실에서 야 거기 가려면 요 정도 돼야 돼 라고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지. 근데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인 건 모두 다 알지. 교무실에서 제공한 그 컷보다 한 1.2를 더해. 0.2 아니야. 1.2야. 지금 학종이잖아. 1.1을 더해. 그거보다 낮지는 않았어. 내 내신이. 그거보다 아래는 아니었어. 그럼 여기 체크해. 왜냐면 생기부 자체가 교수의 시선을 못 끌었던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교의 같은 레벨의 대학 중에서 대학별 내신 산정 방법을 자기가 다 따졌어. 고3 때. 그리고 지원했었어. 그러면은 생기부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대부분 정말 안 하는 애들도 많고 대학별 내신 산정 방법이 업그레이드 되기 전 2025학년도 걸로 산정해갖고 전환 애들도 되게 많아. 은근히.
있을까? 이것도 판단을 해주고 어디 가나 EBS나 커리어넷 등에서 자기가 고3 때 지원했던 그 전공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검색을 한 후 자기 생기부 세특과 대조를 했다. 그리고 지원했다. 그런데도 떨어졌다? 그럼 체크를 하는 거야. 올해도 달라질 게 없어. 근데 난 이걸 아예 따져보진 않았어. 고3 때. 그냥 학과 이름 가지고 관련된 것 같은데? 라고 지원했었어. 이런 애들은 지금이라도 이걸 따져보면 아 그렇구나. 지금 이과가 아니라 저과로 썼어야 되는구나. 내 세특은. 이렇게 판단이 달라져서 합격률을 올려줄 수가 있거든. 그럴 땐 체크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생기부 자가 점검, 스스로 점검한 결과 세특, 창체, 기타 이 두 개를 제외한 모든 분야 이 비율이 5대 3대 2 정도의 비율로 자기가 따져봤어야 돼. 아 나는 정말 이거는 나쁘지만 이거는 정말 좋아. 그러니까 한번 써볼까? 한 애들은 뭘 실수한 거냐면 얘보다 얘가 거의 2배야. 창체보다 세특의 비중이 거의 2배고 교수에 따라서는 아예 이거 안 보고 세특만 보는 교수들도 상당수돼. 그리고 또 난 세특 창체 별로 아니지만 나 봉사 완전 따봉이잖아. 뭐 이런 애들이 있어. 택도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걸 자기가 고수했다. 그리고 떨어졌다. 그럼 체크하고 아니다 내가 이거를 따져보질 못했다. 이 비율에 맞춰서 다시 점검해 보니까 내가 대학이랑 모집 단위를 엉뚱한 데 찔렀었다. 그런 애들은 이거 체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생기부 기재 소재 중에서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 성취 확장 능력 아 이거 다 설명하려면 거의 생기부 컨설팅 수준으로 해야 되지. 근데 이건 굳이 내가 설명 안 해도 너네가 온라인에 검색하면 뭔지 다 나오거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생기부를 제대로 따져서 지원한 애들은 이게 무슨 단어인지 이미 지금 알고 있을 거야. 이거 관련된 내용이 2개 이하인데도 지원했어 자기가. 그러면은 뭐야? 2개 이하하면 쓰지 말아야 되는데 썼던 거야. 근데 올해는 요게 2개 이상이 되는 쪽으로 전공을 바꿔버리면 되지. 근데 이게 2개 이상이었어. 그럼 잘 찔렀다는 얘기거든? 잘 찔러넣었다는 얘기 학종을. 근데도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체크하고 내 생기부는 교수의 시선을 못 끄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다음 생기부 기재 스토리 중에 정보 소스 추적 능력, 구체성, 자기주도성, 공동체 역량 이거 제대로 준비했던 애들은 이 단어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지금. 모른다면은 지금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이 길고 물론 이 영상에 해당되는 시기에 또 올릴 거지만 그거 참조할 필요도 없어. 그냥 검색해 보면 돼. 관련 내용이 내가 4개 이상이었다. 그런데도 떨어졌다. 그럴 때는 자기가 전공을 잘못 선택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4개 이상이도록 전공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찔렀던 거지. 그럴 경우에는 이게 4개 이상이 되도록 내가 과를 조정할 수가 있어. 올해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전할 수가 있는 거야. 너네가 고3 때는 몰랐지만 대학교 생활을 1년은커녕 한 학기만 해봐도 아 저과는 저런 거 하는 데구나. 저과는 저런 거 하는 구나. 이걸 다 알게 돼 사실은. 근데 고3 때는 그렇게 돈 주고 어디 학원 가서 들어야 됐던 게 다 이런 거 검색해야 됐던 게 사실 대학교 생활하다 보면 이건 자연적으로 알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과에 지원하려면은 교수들이 이런 거 요구하겠구나라는 거 감이 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고등학교 때보다는 훨씬 정확한 모집단이 그러니까 자기 생기부에 관심을 가질 만한 교수의 전공이 뭔지를 알아보는 감각이 되게 생겨. 물론 뭐 입시 전문가보다는 아니겠지만 뭐 입시 전문가 굳이 뭐 반수하면서 뭘 찾아가니 대학생활 해봤잖아. 너네가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래도 난 센스가 없어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걸 검색하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원서 접수 시에 실시간 경쟁률에 현혹되어서 경쟁률을 보고 지원하는 애들이 있어 학종에서. 그때 알지? 마지막 경쟁률 나오고 나서 한참 동안 텀이 있잖아. 정시도 그랬잖아. 그동안 막 뒤죽박죽 되거든.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원서 접수 시에 실시간 경쟁률이 현혹되어서 그것이 진짜 경쟁률인지 알고 지원했었다. 그러면 올해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이미 너네는 알아. 내가 설명 안 해도 정시까지 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현혹되지 않았다. 그러면 체크하는 거고 현혹됐었다. 그러면 체크하지 마. 다시 도전할 수 있어. 올해는 현혹되지 않을 거니까. 그 다음에 서류 100% 전형에 지원했었다. 사실은 서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서류 때문에 1단계 통과하지 못할 확률이 커.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면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면접이 있는 전형에 지원을 해서 1단계에서 내가 아예 불합격을 했다. 그러면 올해 아예 서류 100% 전형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변화되는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 체크하고 지원 안 하는 게 좋다. 어쨌든 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됐지. 위 항목에 많이 해당될수록 수시 반수보다는 수시 플러스 정시 반수로 기울어져서 입시 전략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위 항목에 많이 해당될수록 아 나는 이 생기부 자체가 교수 시선을 못 끄는구나. 그러니까 가능하면 논술 쪽으로 기울어져서 입시 전략을 짜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툴로 요 2개의 체크리스트를 꼭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냥 흑치 선생님이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아 니네 형들 언니들 거의 13년 전부터 축적된 그 선배들과 충분히 상의를 했고 또 오랫동안 입시 분석뿐만 아니라 입시 컨설팅을 해온 내 입장에서는 그냥 개인의 주관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어떤 일관된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만 모았어. 이거 9개, 이거 10개. 그러니까 너네가 지원 전략을 짤 때 충분히 신뢰성 있는 자료로 반영을 해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가 논술이나 학종에 호감이 있으면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그것이 유리한 쪽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고3 때 있었지. 이제 대학생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스스로 따져보고 꼭 반영하기 바라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장시간 반수 필수 팁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했어. 생각보다 길었지. 너네가 이 시간 정도는 사실 뭐 입시 설명이나 이런
이런 데 가서 대치동 입시 컨설팅 가서는 충분히 참을성을 갖고 들을 수 있는 분량이지만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무 긴데 하고 보다 말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지금 보다 만다 하더라도 너네가 6월 7월 되면 또 이걸 열어보게 되거든. 그때 언제 유튜브 보고 있니?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이 시리즈 전체를 다 봐주기 바란다. 자, 이상